저는 31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하루하루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엔 TV 틀어놓고 라면 끓여 먹는 그런 사람이죠.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며칠을 망설였어요. 누가 들어줄지도 모르는 사연이지만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봅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배신당했다는 게요. 그냥 꾸미면 좋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을 비볐어요. 제발 꾸미기를 바라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건 현실이더군요. 아픈 현실, 피하고 싶었던 진실. 저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저처럼 순진하게 믿고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남자들만 가득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한 군인이었고 형은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하던 전형적인 체육계 인물이었죠. 집안에는 여성이라고는 어머니뿐이었는데 어머니는 늘 바깥일로 바쁘셔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별로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말 수 없는 아이로 불렸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남학교를 다녔어요. 교실 안엔 남자 냄새가 가득했고 연애라는 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저는 여학생이랑 눈만 마주쳐도 얼어붙은 성격이었어요. 고등학교 땐 단체로 여고 연합 합창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여자 파트너가 옆에 앉자 말 한마디 못하고 땀만 흘렸던 기억이 나요. 대학교도 공대, 그것도 기계공학과를 진학하면서 제 인생에서 여성과의 교류는 더더욱 멀어졌어요. 팀플 때 여성 팀원이라고 끼게 되면 얼굴이 빨개져 말문이 막히곤 했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 역시 남초 기업이에요. 대부분 현장직, 엔지니어, 기술 영업 쪽이라 회식에서도 누나보다 형님이 더 많이 들려요. 이렇게 20대 후반까지 여성과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본 적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여자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돼버렸죠. 말수도 줄고 시선을 피하게 되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여기게 됐어요. 그런 제가 정민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밝고 당당하고 눈을 마주치며 웃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녀 앞에 서니 제 심장이 왜 그렇게 세차게 뛰던지 저는 처음으로 이런 여자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제 인생이 바뀌겠구나 싶었어요. 어느 봄날 정민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날은 사내 동호회 번개 모임이었고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가 먼저 다가왔어요. 처음 뵙는 분이네요. 혹시 김도윤 대리님 아니세요? 라며 웃었죠.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누가 제 이름을 이렇게 환하게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말투도 밝고 어딘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저는 그녀 앞에 서기만 하면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이상하게 그녀는 제 말이 어눌해져도 당황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말이 서툴러도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녀는 성격이 정말 따뜻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웃음속에 숨은 빈정거림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죠. 처음으로 여성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정민 씨의 자연스러운 온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모임이 끝난 뒤 정민 씨가 먼저 저에게 말했어요. 도윤 씨, 다음엔 우리 둘이 밥 먹어요. 말 더 길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놀랐어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와 미래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날 제 인생이 바뀌겠구나 싶었어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저 사람이다
라는 전광판이 머릿속에 번쩍였거든요. 저는 첫 만남 후 일주일 내내 그녀의 웃음을 떠올렸어요. 회사에서는 모니터를 보면서도 자꾸 정민 씨 얼굴이 아른거렸고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저는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는 그리움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주말 저는 근처 꽃집에서 작지만 향기 좋은 프리지아 꽃다발을 샀어요. 노을한 꽃잎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와 약속을 잡은 카페 앞으로 갔고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섰을 땐 손에 땀이 잔뜩 고여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정민 씨, 혹시 저랑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실래요? 말을 마친 뒤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실 거죠? 그 순간 저는 땅에서 두 발이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카페 조명이 밝게 쏟아지는 오후, 그녀의 웃음은 제 인생의 첫 번째 햇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세상이 갑자기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정민 씨와 함께한 날들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를 느끼게 해줬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가로수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첫 만남 이후 첫 데이트는 한강 근처에서 김밥을 먹으며 보냈는데 그녀는 도시락을 직접 싸왔고 저는 그런 정성에 감동받았어요. 김밥 속에 들어있던 멸치볶음을 보고 제가 멸치를 못 먹는다고 말하자 그녀는 민망해하며 다음엔 꼭 좋아하는 걸로 싸우겠다며 웃었죠. 그 작은 기억 하나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첫 여행은 경주였어요. 벚꽃이 한창이던 4월.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첨성대 근처를 돌았죠. 그녀가 제 등 뒤에서 팔을 감싸 안으며 이 순간 평생 기억날 것 같아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진심으로 이 여자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키스는 경주의 어느 조용한 카페 앞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고 그녀가 우산을 털며 말했어요. 이 순간 영화 같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입꼬리가 올라가다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달콤한 입맞춤을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토록 눈부신 순간들 속에도 이상한 징후들은 있었어요. 그때는 다만 사랑에 취해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첫 번째는 그녀가 항상 핸드폰 화면을 아래로 엎어놓는 버릇이었어요. 카페에 앉아있을 때도 제 방에서 같이 영화를 볼 때도 그녀는 항상 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제가 무심코 왜 항상 폰을 저렇게 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습관이야. 화면 자꾸 보면 정신 사나워서 라고 웃으며 넘겼죠. 두 번째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단체 모임에서였어요. 그녀가 저에게 애교 섞인 표정을 지으며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만 이야기하고 싶다 고 했고 저는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어떤 남자랑 유난히 가까운 거리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설마 하고 말았죠. 세 번째는 같이 있는 도중 누군가에게 자주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는 늘 엄마야 잠깐만 이라고 말하고 방의나 복도로 나가 통화했어요. 저는 그때도 의심보다는 아, 가족끼리 할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라고 넘겼죠. 마지막은 제가 주말 여행을 제안했을 때였어요. 회사 일정 때문에 바쁠 줄 알았는데 그녀가 이번 주말은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냥 각자 쉬자 라고 했죠. 그런데 다음날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속엔 내가 모르는 풍경이 있었고 설명은 힐링 중이었어요.
저는 그게 친구들과의 여행일 거라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었고,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인스타그램 사진에 대해 물었어요. 그 풍경이 어디냐고, 누구랑 간 거냐고. 그러자 그녀는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도윤 씨,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솔직히 도윤 씨랑 거의 매일같이 만났잖아. 난 원래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어느 정도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 혼자 바람 좀 쐬고 왔어. 그걸 꼭 나한테 따져야겠어? 내가 말없이 여행하고 왔으면, 아, 정민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았잖아. 난 도윤 씨가 한없이 나를 받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좋아하게 됐던 건데, 나한테 그런 사람이었어?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삐친 표정을 지으며 대답도 없이 자리를 피했고, 그날 이후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수십 통 보냈어요. 내가 미안해. 오해한 거면 용서해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빌기 시작했죠. 그녀가 떠나버릴까봐, 다시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해도 모른 척 넘기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몰래 숨겨도,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도, 다른 남자 이름이 나오는 통화가 들려와도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피곤해서 예민했나 보지.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제 마음속에 경고등을 하나하나 꺼버렸어요. 그 후로 그녀는 점점 제 감정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회식이 늦어져 연락을 미처 못했을 때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뜻밖에도 연락도 없이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정색하며 말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한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정말 미안해. 배터리가 없었어. 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노려보다 문을 쾅 닫고 가버렸어요. 달리 약속도 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녀에게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죠. 그날 밤 저는 정민 씨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그녀가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다 차에서 잠이 들었고, 제 잘못도 아닌 일에 끝없이 죄책감을 느껴야 했어요. 또 다른 날은 제가 친구 결혼식에 혼자 다녀오기로 한 적이 있었어요. 정민 씨는 원래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에 도착해보니 정민 씨는 그 근처 카페에서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전화를 걸자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회사 선배랑 일 얘기 좀 하려고 잠깐 만난 거야. 그걸 또 의심하는 거야? 도윤 씨는 진짜 예민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저를 미성숙한 사람처럼 몰아가고 제가 감정적으로 군 것처럼 만들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민 씨는 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당당히 내놓았고, 그걸 지적하는 제게는 예민하다, 너무 구속적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곤 했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그녀 앞에선 조심스럽게 숨죽이며 행동하는 법만 배워갔어요. 그렇게 함께한 지 2달이 흐른 후 저는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이 사람과 불안해하지 않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결심이요. 저는 그녀와 보냈던 모든 순간이 그저 아름다웠고 그녀의 일부 미심쩍은 행동들이 저의 불안을 계속 자극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한 관계를 원했어요. 그녀가 나를 떠나지 않기를, 나와 평생 함께하기를 말이죠. 결혼을 하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격하게 반대했어요. 결혼은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한 계절은 지나봐야 그 사람을 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니 천천히 생각해봐라.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비웃었죠. 니들이 사랑을 알아? 하면서요.
저와 가장 오래된 친구놈은 저에게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며 만류했어요. 특히 그 녀석은 저에게 따라와서 재수씨, 조금 쎄한 면이 있단 말이야. 좀 더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제일 친한 친구임에도 멱살까지 잡으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라고 고함을 쳤어요. 그때 저에게 정민 씨는 거의 종교였으니 친구가 아닌 부모님이 반대했더라도 결혼을 강행했을 거예요.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저녁,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그녀가 원하던 반지를 샀어요. 제 월급에 2달치가 들어간 작은 반지였지만 그 안엔 제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녀를 처음 데려갔던 한강공원으로 불러냈어요. 우리가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바로 그 벤치 앞이었죠. 비는 그쳤고 노을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정민 씨, 나는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온 이후로 매일이 기적 같았어. 처음으로 누군가와 내일을 꿈꾸게 됐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정민 씨,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는 기쁜 듯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죠. 나도 사랑해, 도윤 씨.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강바람이 불어와도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오직 그녀만이 제 시야에 있었어요. 프로포즈가 끝난 뒤 우리는 오래도록 강가를 걸었어요.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말했어요. 이렇게 평생 함께 걸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손만 더 꼭 잡았어요.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나의 신부라니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죠. 제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어요. 행복의 끝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저는 정민 씨의 손을 잡으며 꼭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함께하자. 고 다짐했어요. 정민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 미소가 조금 슬퍼 보였던 건 기분 탓이었을까요? 사실 그날 이상한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식장에 도착했을 때 신부 측 하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혼식 때 신부 대기실에 보통 사진을 찍으러 온 친구들로 북적일 텐데 회사 사람들 외에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친구들과 인사를 해도 어쩐지 과도하게 축하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방청객 아르바이트생들처럼 과장되게 웃는 느낌이랄까요? 정민 씨 부모님 역시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민 씨 부모님과는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정민 씨 부모님이 외국에서 살고 계셔서 상견례는 생략하자고 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결혼식이라 상견례 같은 허례허식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오기에는 부담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예식장 입구에서 정민 씨 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려 다가갔는데 아버지란 분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떴고 어머니는 준비된 멘트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때도 가족이 조용한 분들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신부 측 부모님과 하객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였더라고요. 정민 씨는 고아나 다름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고 창피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대요. 결혼 후 꽤 시간이 지나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를 속였다는 배신감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써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그녀의 애씀이 겹쳐졌거든요. 숨겨진 진실보다는 행복이란 가면을 쓴 그날, 저는 그저 그녀의 드레스 자랑만 바라보며 이제 나는 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책임감에 숨이 막히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계셨고 아버지는 어색하지만 뿌듯한 미소를 띤 채 앉아 계셨죠. 예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지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부부다. 도윤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말고 나 꼭 행복하게 해줘야 해.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평생 이 여자만 바라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주자.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결심이, 그 다짐이 그렇게 무너지는 날이 올 줄은.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지만 그녀가 제 손을 꼭 잡고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성적인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단지 세상을 다 가진 남자가 된 기분이었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헌신적인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 부분은 누구라도 정민 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예요. 정민 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내고 한동안 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특히 자기가 몸이 약한데 아이를 가지려면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이 이야기를 꺼내니 저는 당연스럽게 정민 씨의 의견을 들어주었죠. 당시 제 월급이 두 사람 먹고 살기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집 대출금이 꽤 많아서 조금은 빠듯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매일 식대라도 아끼기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도시락을 쌌고 차리는 김에 아내가 일어나면 먹을 아침상까지 차렸죠. 곤히 자고 있는 아내가 깰까봐 조심조심했어요. 그리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내곤 했죠. 다녀올게. 일어나면 꼭 아침 챙겨 먹고 좋은 하루 보내. 그녀는 대체로 거의 답을 하지 않았지만 간혹 한참 후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어요. 저는 그 대답 하나에 온종일 힘이 났어요.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아내는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지 저녁 시간에 종종 집을 비우곤 했죠.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내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하고 오히려 아내를 두둔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귀가하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가끔은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보통 인사불성으로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꾹 참고 술 많이 마셨어? 속 괜찮아? 하고 물어보면 아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왜? 술 마시면 안 돼? 내가 회사 그만뒀다고 집에 처박혀서 당신 수발 들어야 돼? 내가 당신 집 지키는 개야? 나도 친구들 많고 내 생활도 있거든? 하고 수십 마디 말을 쏟아냈어요. 저는 아니야. 당신이 속 안 좋아서 힘들까 봐 그렇지. 내일 북엇국 끓여놓을까? 하고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내는 한번 마음이 상하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달래려면 선물 공세는 물론이고 매일 식사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야 했으며 기분이 풀어질 때까지 해외여행을 꼭 다녀와야 했어요. 동남아부터 유럽, 남미까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었지만 아내의 뜻대로 휴가를 내고 움직였어요. 저희 가계부로는 빠듯해서 어쩔 때는 카드 할부를 무리하게 긁기도 했고 그 카드 대금을 지불하려고 단기로 대출까지 받은 적도 있었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해서 아내의 마음이 풀리면 다시 그 사랑스러운 미소를 볼 수 있었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 관계가 물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아내가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내심 저에 비해 아내가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착하고 예쁘고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였으니까요. 미녀와 야수 커플 같달까요? 게다가 저는 그렇다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었으니 관계가 불균형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를 선택했으니 언제든지 떠나고 싶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설령 그녀의 마음이 나를 떠나더라도 언제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기억만을 많이 만들어주자 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결혼 1주년쯤부터 저는 아내에게 작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화장기가 거의 없는 자연스러운 얼굴이었고 옷도 편안한 니트나 청바지를 즐겨 입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진한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하이힐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속도 없는 날인데 말이죠. 저는 갑자기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웃으며 여자도 자기 관리해야지. 당신은 나 예쁜 거 싫어? 라고 넘겼어요. 저는 그런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스스로를 아, 나는 생각이 구식이구나 라고 느끼고 말았죠. 또 어느 날은 아침부터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나가길래 요즘 향 바꿨어? 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되게 예민하네? 그냥 샘플 받은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 향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묘하게 자극적인 계열이었고 집에 돌아와도 그 향이 몇 시간씩 남아 있었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그저 마음속에만 묻어두었죠. 하루는 그녀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제 앞을 지나가다 깜짝 놀라서 전화를 급히 끊은 적이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엄마, 도윤 씨 놀랐잖아. 나 감시하는 거야? 인기척 좀 내. 라며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괜한 오해를 만든 건 아닐까 싶어 입을 다물었었어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제 눈앞에서 하나둘 쌓여갔지만 저는 기분 전환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나 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넘기고 싶었어요. 그 모든 게 단지 내 착각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땡땡 주얼리라는 항목을 보고 멈칫했어요. 결제 금액이 무려 320만 원이었어요. 심장이 순간 멈춘 줄 알았어요. 주얼리라니? 우리 사이에서 그런 고가의 소비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킨 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뭐야? 무슨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녀는 약간 놀란 듯 하더니 곧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 친구 결혼 선물 샀어. 더치페이 하기로 해서 내가 먼저 선결제한 거야. 다들 나중에 송금해 줄 거야.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그런 일이면 다음 달에도 비슷한 금액 나오면 미리 말해줘. 그녀는 알았어. 걱정하지 마요, 남편님. 이라며 제 볼을 살짝 꼬집었고 저는 그 말에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켠에는 불안함이 퍼졌어요. 친구 결혼 선물로 반지라니? 보통은 결혼 선물로 반지를 주는 상대는 친구가 아닌 연인 아닌가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친구 사이에 그럴 수 있다. 내 생각이 너무 좁은 거다.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이상한 기분으로 뒤척였어요. 머릿속에선 낮에 봤던 카드 명세서가 계속 맴돌았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어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화면엔 예성 오빠라는 이름과 함께 지금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 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애써 눈을 감으며 못 본 척했어요. 정말이지 그 순간 눈을 감는 게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눈꺼풀을 감았다고 해도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속에서는 까만 먹물이 번지듯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밤도 새벽도 아닌 야심한 시각인 3시경이었어요. 베란다 문틈으로 속삭이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보고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건가? 그러나 작지만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고 저는 그 순간부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도 보고 싶어. 또렷하게 들린 아내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벌떡 일어난 저는 충동적으로 아내에게 달려들기 위해 방문 앞에 섰지만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저는 뜨거운 숨을 들이마시고도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감정이 실린 단어들은 너무나 또렷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나. 나도 너무 보고 싶어.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그 말들에 저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바닥은 축축했고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다는 직감을 했어요. 머리로는 아직 믿지 못하겠는데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오빠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고 그날 새벽 제 아내는 분명히 누군가와 사랑하는 말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제 삶이 갈라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열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멍하니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문 채 몇 분간 그대로. 그리고 이내 문틈 넘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짧고 작게 그러나 분명히 행복한 기운이 실린 웃음. 저는 그 웃음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천천히 뒤돌아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새벽 해가 뜰 무렵까지 아내는 통화를 하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아찔했고 어지러웠고 온몸은 천근처럼 무거웠었어요.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 식탁에 앉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정말 이걸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몇 날 며칠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도시락을 쌌고 아내의 밥상을 차린 후 출근하고 있는데 출근길 승강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푸석푸석해진 얼굴에 생기가 없었고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그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든 흔적들이 제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머리는 정리도 되지 않아 군데군데 뜨고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게 매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웃어 보이려 애썼어요. 마치 괜찮다는 듯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죠. 하지만 웃는 얼굴 뒤로 가슴속은 조각조각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속은 자꾸 바스라졌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요한 절망이 전신을 감쌌어요. 저는 승강기 버튼이 도착층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 거울 앞에서 시선을 뗄 수 있었어요. 매일 책상에 앉아서도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전화가 와도 무심하게 응대했어요. 눈앞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고립돼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아내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그녀가 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거실 문을 여는 소리에 그녀는 급히 전화를 끊었고 핸드폰 화면엔 예성 오빠라는 이름이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본 채 굳었고 애써 지나가는 척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었죠.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아, 그 사람 그냥 옛날 과외 선생님이야. 요즘 우연히 연락 닿아서 안부 나눈 것뿐이야. 라고 말했죠. 따지고 싶었어요. 과외 선생님을 굳이 오빠라고 저장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저는 그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내의 의심을 외면하며 며칠 뒤 제가 야근이라 늦을 것 같으니 내일 아침 장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혼자 장을 좀 봐줄래? 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내는 웬일로 볼멘 소리 안 하고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야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저는 아내를 감동시켜줄 요량으로 혼자 말하지 않고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마트에서 그녀를 봤어요. 그녀는 분명 마트에서 누군가와 아마도 높은 확률로 예성 오빠라고 부르던 사람과 다정히 장을 보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 남자와 나란히 서서 고개를 맞대고 무언가를 고르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혔고 다가가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어요. 그때 그녀의 손가락인 분명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의 반지가 채워져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친구 결혼 선물로 주었다던 그 반지였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잘 빠져나갈 것이며 쥐잡듯이 화를 내서 저를 궁지에 몰 것이 뻔했죠. 저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 침대 옆에서 그녀가 자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정민 씨가 아니야. 그 남자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던 너는 누구지? 주말 아침 아내가 등산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서려는 걸 봤어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내였기에 뜻밖이었죠. 몸에 딱 붙는 기능성 티셔츠에 얇은 조끼, 그리고 평소엔 잘 신지 않던 고가 브랜드 등산화를 신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화장을 짙게 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고요. 어디를 가냐고 물으니 북한산에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같이 갈까?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순간 그녀는 잠깐 멈칫하더니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여자들만 가기로 했어. 다음에 같이 가자, 응? 그녀의 눈웃음은 여전했지만 그 짧은 머뭇거림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저는 의심이 솟구쳤지만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녀는 저녁엔 삼겹살 구워 먹자 하며 조심스럽게 꽁지머리를 흔들었고 향수를 잔뜩 뿌린 채 현관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에 남은 향기가 오래도록 거실을 떠돌았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그 남자 만나러 가니? 아내가 산에 가고 점심 무렵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길한 핸드폰 벨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전화를 건 사람은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결혼 당시 저를 가장 말렸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아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경계하던 친구였죠. 눈이 너무 웃고 있는데 저건 진짜 웃는 게 아니야. 라며 몇 번이고 저를 말렸던 그 친구였죠. 하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의 말을 흘려듣고 말았어요. 제가 멱살까지 잡은 후 그 친구도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축의금만 보내고 결혼식도 오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끊겼었죠. 그런 친구였기에 저는 의아하기도 하고 뭔가 큰일이 난 게 아닐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친구 주변은 바깥인 것 같았고 사람들이 많은지 시끌시끌했어요. 친구는 다짜고짜 소리쳤죠. 야, 큰일 났어. 재수 씨가 바지를 걷었어. 웬 뚱딴지 같은 소리에 저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뭐? 너 어딘데? 바지 좀 걷을 수도 있지. 그 친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나 북한산이야. 그게 아니라 왼쪽 바지만 무릎 위로 걷고 있었어. 그거 산악계에선 꼬셔주세요 라는 신호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혼자 걷는 게 아니었어. 남자랑 있었어. 둘이 장난치고 웃고 있었다니까. 재수 씨가 바지를 걷었어. 왼쪽 바지. 산악계 신호. 남자랑 있었다. 저는 발을 떼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한 발 또 한 발.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도로로 나와 택시를 붙잡았어요.
무슨 정신으로 택시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창문을 내리자마자 말했어요. 기사님, 제발 북한산 입구까지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진짜 급해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등산 커뮤니티 앱을 뒤졌어요. 산행 팁 게시판에서 왼쪽 바지 걷기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고 저는 식은땀을 흐르는 와중에도 그것을 눌렀어요. 신그림을 의미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다는 비언어적 시그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뒷목이 뜨거워졌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래도 혹시... 머릿속에선 아내의 모습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꽁지 머리를 흔들며 나섰던 그 뒷모습. 조금 짙었던 화장, 옷깃에 남은 낯선 향수. 모든 퍼즐이 뒤늦게 맞춰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창밖으로 흐려지는 풍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줘. 그렇게 저는 북한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고 셔츠는 금세 등에 달라붙었어요. 저는 평생 운동이라곤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를 느릿느릿 걷는 것밖에 못 해본 사람이었어요. 북한산 같은 가파른 계단길은 익숙하지도 않았고 두 다리는 금세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반복됐어요. 아내가 왼쪽 바지를 걷고 다른 남자와 웃고 있다는 그 믿기지 않는 풍경.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가 풀려도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다시 일어섰어요. 돌계단을 뛰어오르면서 제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의 다짐이 새어나왔어요. 제발 거짓이었으면 좋겠어. 한 계단 또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붙잡으며 저는 악에 바친 듯 돌길을 올랐어요. 옷은 젖고 신발 속에 땀이 고였지만 그때의 저는 오직 그 진실만이 필요했어요. 확인해야만 했어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기대봉 직전 평상에서 아내를 찾았어요. 그녀는 왼쪽 바지를 시원히 무릎 위까지 걷고 있었고 짙은 립스틱에 머리까지 단정하게 전돈된 모습이 산행이라기보단 마치 데이트 중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옆에 앉아있는 건장한 남자는 스포츠 음료를 그녀 입에 직접 가져다 주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 마셨죠. 두 사람의 눈빛은 장난기 섞인 미소와 묘한 여운으로 엮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고 숨이 턱 막혔어요. 겨우 뱉은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너 여자들만 간다고 그랬잖아. 그녀는 돌아봤어요. 동그란 눈이 제게 고정되더니 얼굴이 한순간에 싸늘해졌어요. 그러나 예상했던 놀라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왜 여길 왔어? 저는 가까이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이랑 여기서 뭐 하는 건데?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피식 웃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하지 마. 다리 쥐가 나서 걷고 있었던 것뿐이야. 음료 준 것도 그 사람이 그냥 챙겨준 거고.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옆에 있던 남자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이건 새벽 3시에 오빠 나도 보고 싶어 라고 한 메시지. 그건 또 뭔데? 정민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바로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당신 지금 내 사생활을 몰래 본 거야? 그게 더 문제 아니야?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당신 아무리 봐도 의처증인 거 알아? 그 뻔뻔한 반응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상황에서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에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어요.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평상을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만하자.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제 뒤통수에 화살처럼 박히는 그녀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어지럽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길은 너무 가팔랐고 저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내리막이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을 잠갔어요. 문이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와 동시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몸은 천근 같았고 머리는 멍했어요. 한참 후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무표정하게 그녀를 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였어요.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이해하는데 진짜 오해야.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맑았고 눈물 없는 눈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바닥은 마치 끈적거리는 늪 같았고 제 몸은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열어 말했어요. 왜 그랬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왜? 그러자 아내는 눈을 훔치더니 돌연 태도를 바꿨어요. 왜?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바라본 적 있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당신은 일만 했고 나는 늘 뒷전이었어. 나한테 무관심했던 건 당신이야.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탓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 말이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또 내 탓을 하는 그녀. 저는 다시금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 이게 바로 실체였구나. 내가 죄인처럼 살아온 이유, 늘 미안해하며 굽신거렸던 이유.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외롭다고 수십 번 말했잖아. 당신은 안 들었어. 그러니까 난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다 당신 탓이잖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 꿇은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어요. 그래, 그동안 내가 바보였어. 네가 우는 척하며 말 바꾸고 날 몰아가고 죄책감 심어줄 때마다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야 알아. 잘못한 건 너야. 나한테 상처를 주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는 너. 사랑한 척하면서 날 망가뜨린 너. 아내, 정민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고 인사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어요. 저는 더는 그녀를 보지 않고 뒷짐진 채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드디어 벗어났다. 저는 사흘 밤낮을 잠 못 자고 울었어요. 자고 싶어도 눈을 감으면 그녀 얼굴이 떠올랐고 귀엔 그녀의 사랑스러운 말들이 되풀이되어 울렸어요. 침대에서는 금세 숨이 막혀 나와 소파에서 쭈그려 앉아 새벽을 버텼고 그마저도 이틀이 되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회사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책상에 앉을 힘도 사람 얼굴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어요. 부장님에게 몸이 안 좋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팀장님은 요즘 좀 힘들지?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졌고 웃는 얼굴 뒤로 어떤 속셈이 있는지 두려웠어요. 부모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엄마가 도윤아, 괜찮은 거니? 라고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듣고도 다시 전화를 걸 수 없었어요. 한없이 부끄럽고 무너져 내린 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의 연락을 끊고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회사도 부모님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정민 씨의 전화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한마디라도 미안해 자기 하고 해주기를 바랐고 만약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나 자기를 아직 사랑해 라고 말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줄 마음도 조금은 남아있었어요. 정말 세뇌당할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다시는 연락 한 번 없었죠. 저는 하루 종일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그녀를 위해 끓인 국이 냄비째로 상해 있었고 버릴 힘조차 없었어요. 저는 그 식은 국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지옥이다. 빠져나와야 산다. 그때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살려야겠다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무너질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냉정해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응접실로 저를 안내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따라갔어요. 사무실 공기는 냉정했고 탁자 위엔 이혼 상담 사례집이라는 책자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책자를 보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 동의서를 작성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고 펜이 미끄러질 뻔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난 뒤 한 장의 서류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배우자 귀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상대방 불륜 증거, 가스라이팅, 정서적 학대, 모든 항목이 성립되어 절대 위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깊숙한 곳이 알 수 없는 허전함으로 먹먹했어요. 서류에 기재된 이혼 청구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손으로 내 인생의 절반을 찢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펜을 들고도 몇 번이나 멈칫하다가 결국 싸늘한 종이 위에 사인을 했어요. 이름을 다 쓰고 난 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지난 수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스쳐갔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속삭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저는 법원에서 마주 앉은 정민 씨를 바라봤어요. 법정안 공기는 싸늘했고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정민 씨는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로 제게 날카롭게 속삭였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당신 변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말고 나 꼭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난 그래도 당신 사랑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투는 기계적이었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그 말에 또 흔들릴까 두려웠거든요. 정민 씨는 이혼 조정 과정 내내 제게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끝까지 제 탓을 했어요. 나를 외롭게 만든 건 당신이야.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 심지어 그녀는 억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고액의 이혼 전문 변호사까지 선임했어요. 상대 변호사는 심각한 정서적 방임으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했죠. 전형적인 귀책 사유를 가진 자의 뒤틀린 논리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진실은 증거와 정황 위에 존재했어요. 새벽 통화 노치, 주얼리 명세서, 등산 현장 목격 사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가 정민 씨 몰래 모아놓은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고 제 변호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혼인 바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정민 씨는 끝까지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날 이해한 적 없어. 난 피해자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감정은 닿을 대로 다. 더는 어떤 말도 흔들림을 주지 않았어요. 판사가 나지막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 소리가 마치 먼 나라의 언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손끝에 잡힌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법정을 나서며 단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이혼이 모두 마무리된 날 새벽, 저는 커튼 틈 양쪽으로 스미는 햇살을 보며 일어났어요. 저는 홀로 빈집에 남아 있었죠. 저는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벽마다 걸린 신혼여행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애자 속 두 사람을 바라보다 결국 문득 웃었어요. 사랑했던 마음은 진심이었고 모든 노력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 집을 정리한 후 저는 혼자 북한산 입구에 섰어요. 새 등산화를 신고 끈을 단단히 졸라맸죠. 저는 혼자 산길로 오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는 정상에 올라 두 팔을 벌렸어요. 세상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법이니까. 저는 허공에 크게 고함을 내질렀어요. 야호. 숨을 크게 들이쉬자 맑은 공기가 폐 끝까지 차올랐어요. 저는 하산길, 갈림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숨을 고르며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왼쪽은 제가 올라왔던 익숙한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는 넓은 길. 하지만 그 안엔 늘 과거의 기억이 따라붙을 것 같았어요. 반면 오른쪽 길은 좁고 가팔랐지만 햇살이 한가득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 길엔 아직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는 듯한 여백이 있었고 저는 그 여백이 필요했어요.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오른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돌아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 저는 새 삶을 향해, 스스로를 향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마주할 수많은 날들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 가족들과 사이는 어떠신가요? 익숙한 거에 아무렇지 않게 대한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익숙함에 속지 마세요. 그 익숙함이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제 남편은 부모님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고아였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고아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선입견과 편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가정 사정을 알고 격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아주 풍족하게 자라진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살아온 제가 뭐가 부족해서 부모도 제대로 없는 고아를 만나냐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배 이상은 노력했고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자는 것도 제가 먼저 제의했고 처음엔 남편이 거절하였으나 끝까지 매달린 끝에 연애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저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해. 네 남자친구가 부모가 없는 것은 나중에 분명 큰 흠이 될 거다.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어서 마음을 달리 먹고 헤어져. 제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 부모님은 제 연애를 아예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왜 남편의 부모가 없는 것이 좋지 않은지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알려주셨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나중에 마음을 달리 먹고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부모 두고도 저잣거리 한량처럼 살아가는 놈들이 태반인 세상입니다. 살면서 연인이든 지인이든 적지 않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당시 제 주변에는 남편과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딱 그 정도에 그치는 사람들 뿐이었죠. 연애를 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옴에 있어서 남편과 같은 사람을 또 만나긴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는 것만으로도 학을 뗐지만 사실 그때 저는 이미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면 더욱더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쉽게 저희 관계를 포기했던 것도 저희가 짧은 연애로 그칠 것이라 생각하셔서였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엄마. 비록 부모님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자랐지만 선아 씨만큼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여러모로 탐탁지 않고 마음에도 들지 않으시겠지만 부디 저와 선아 씨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사이가 되진 못하더라도 장모님, 장인어른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런 저희가 서로 너무 사랑하니 결혼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 허락은 할 수 없다며 당장 저희에게 헤어질 것을 종용했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그럭저럭 연애 상대로선 은연중에 인정을 받아오던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귀한 딸을 채가려는 세상에서 제일 염치 없는 몹쓸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마 부모님이 저 모르는 새 남편을 따로 불러가지고 모진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딸인데 부모님 성향을 제가 모르면 누가 아나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부모님만 멀쩡하게 계셨어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당신보다 많이 부족해서 미안해. 하지만 정말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 나 믿고 따라와줘. 남편은 가끔 보면 누구보다도 유약해 보이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제대로 된 결단이 필요할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당시 전 비록 지금은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도 남편이라면 분명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남편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완전히 마음에 들어서 사위로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버팅기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제 남편이 꾸준히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일도 도와드리고 무릎도 꿇고 하는 통에 지친 부모님이 포기를 한 것에 가까웠지만 전 그조차도 유의미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되었건 저희 부모님은 정말 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생각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가지 않으실 분들이었거든요. 부모님은 몰랐을 뿐이지 아마 부모님도 내심 어느 한 구석에서는 남편을 인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35살의 나이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35이면 적당히 결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젊었을 시절만 해도 갓 어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이 늦었다고 해서 저희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늦게 만난 인연이었기에 더욱더 애틋하고 소중했죠. 저희 부부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낳은 이후에는 자식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남편이 저보다 강했어요. 나는 부모님이라는 게 없었잖아. 그래서 솔직히 당신이랑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내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내 자식들만큼은 나와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느 부모가 그렇듯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자식들을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식들이 각 5살, 3살이 되었을 무렵 갑작스러운 비보로 저희는 친정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죠. 67살이었던 아버지는 나이보다 훨씬 정정하신 분이었기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고 아침에 일어난 어머니가 아버지를 깨우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저 역시 많이 슬펐고 눈물이 났지만 어머니는 저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넋이 나간 듯 계셨거든요. 어머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셔야죠. 장례식도 다 끝났어요. 응, 그래야지. 근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어머니는 장례식 내에서 조문객들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도 어머니의 정신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도 드시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직접 지켜보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니는 우울증을 앓게 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지금처럼 다가가기 좋은 이미지도 아니었고 막말로 정말 미친 사람만 찾는 곳이었기에 어머니를 데려가 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어머니의 증상은 딱 우울증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가서는 나오지도 않았고 저나 남편이 말을 걸고 대화를 유도하려고 해도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우린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엄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언제까지고 친정집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빨리 돌아가서 저희도 다시 저희 일상을 찾아야 했지만 어머니 상태가 저렇다 보니 저희끼리 가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남편한텐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였죠. 결심을 내린 즉시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우리끼리 집에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 당신한테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엄마 같이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염치 없다는 거 나도 아는데 이대로 가면 정말 엄마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래. 그래, 그러자. 나도 이대로 장모님 놓고 가는 거 마음에 걸려. 우리가 같이 있어드리면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실 거야. 참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흔쾌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 좋다고까지 했죠. 장모님이 나를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장모님이 좋아. 언젠가 꼭 사위로서 인정도 받고 싶고. 남편은 저를 깊이 생각해 주었기에 제 부담을 덜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도 제 남편에게 그리 좋은 장모, 장인어른은 아니었거든요. 늘 안이 꼽게 볼 뿐이었지. 이제 와서 저희 어머니랑 산다고 해서 어머니가 제 남편의 부모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전 그저 알았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저희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뚱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막 대학교에 입학했던 동생은 부모님 없이는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애였습니다. 아직 직장도 다니고 있지 않았고 자기만의 기반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동생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도왔습니다. 어떤 때는 친누나인 저보다도 더 친근하게 동생을 대했습니다. 이거 우리 처남이 좋아하는 거라 사왔어. 같이 먹자. 직장에서 퇴근해서도 항상 제 동생 먼저 생각해주고 그렇게 저희 자식들은 물론 제 어머니의 동생까지 모두가 남편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업을 하고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생활비 자체를 남편이 모두 대주고 있었기에 남편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껏 이렇게 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동생이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알아서 찾았다지만 제 어머니의 경우는 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이었기에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분명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도 제 앞에서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지. 내 동생의 우리 엄마까지. 미안해. 아니야. 북적북적하니까 좋은데 뭘. 난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3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는 예전보다는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30년이라니.
나 이거 먹기 싫다.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다른 거 차려와라. 어쩜 간을 이따위로 했니? 이렇게 짠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몰라? 아이고, 짰구나. 몰랐네요. 죄송해요. 네, 제가 다른 거 준비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끔씩 제가 바쁠 때면 남편은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 식사를 챙겨주곤 했는데 평소에 제가 식사를 차릴 때는 아무런 투정도 부리지 않고 밥을 먹던 어머니는 남편이 밥상을 차릴 때마다 생전하지도 않던 반찬 투정을 부리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편을 보면서 생떼를 부리는 통에 남편은 그럴 때면 하는 수 없이 새로 반찬을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드는지 남편이 뭘 하려고 움직일 때면 그럴 때마다 트집 아닌 트집을 잡고 꼭 남편을 혼내야만 속이 후련해지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럴 때마다 뒤에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남편에게 내심 어머니를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엄마가 워낙 예전부터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는 걸 안 좋아했잖아.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엄마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내가 사과할게. 그래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도 많이 나이 들었고 아버지 잃고 나서 정상적이지 못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엄마라 그랬을까요? 제 말을 들었던 당신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부족했던 저는 제대로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해심도 깊고 착한 남편이니만큼 제 말을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한 뒤에도 남편은 어머니에게 언제나 저주었고 제가 보기에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머니가 막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남편에게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단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우리 엄마를 돌봐왔잖아.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헌신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거야.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전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남편의 마음 씀씀이를 고마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존중했었는지 모두 잊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머니와 30년 가까이 살면서 최근 10년은 아마 남편으로서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우울증 증세로 온갖 히스테리를 남편에게 부리고 있던 어머니는 치매까지 걸려서는 하루에 멀쩡히 있는 시간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자식인 저조차 알아보지 못했어요. 식사를 차려드리러 가도 옷을 갈아입히러 들어가도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냐고 하는 통에 아무리 제 어머니랐지만 저 역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랑 내 힘만으론 엄마를 돌보기 힘들 것 같아. 당신만 괜찮으면 엄마 요양병원에 맡기고 싶은데 어때?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맡기는 일은 돈이 많이 들었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머니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전 요양병원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이야기에 아무 말 없이 동의했습니다. 확실히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맡기니까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돈이 너무 많이 깨져서 남편은 70 가까이 되는 나이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미싱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나이 먹은 여자로서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도 치매에 걸린 어머니까지 모실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러지 못했겠죠. 남편은 늙어서도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공사판엔 힘도 좋고 체력도 좋은 젊은 남자들이 많아서 남편이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어떤 때는 인맥으로, 어떤 때는 사정 해가면서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한 달에 드는 병원비만 200만 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한 달에 200만 원 벌기가 힘든 상황에서 나이 먹은 저희는 온갖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장 저희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어머니 요양병원까지 챙겨야 했으니 남편이 저랑 결혼해서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머니를 모신 결과 95살의 나이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선 저희 집에서 직접 모시지 못하긴 했지만 오로지 요양병원에만 맡겨둔 것도 아니었기에 저와 남편은 종종 어머니를 뵈러 가고 이야기도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형편이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삶을 살 수 있겠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픈 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내심 저처럼 어머니의 죽음을 후련해야 할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였지만 저보다 더 고생한 게 남편이었으니까요. 전 이제서라도 남편이 어머니를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많이 표현하고 진정 부부로서 남은 세월이나마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도 돌아가셨으니 이젠 이야기할 수 있겠소. 우리 이혼합시다.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아내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지금까지는 장모님 생각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라니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너무 놀랐습니다. 설마 남편이 저에게 황혼 이혼을 선언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낌새를 보인 적이 없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꽤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을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한번 결혼도 했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남편 된 도리, 아버지 된 도리는 다 한 다음에 자신을 위해 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껏 평생을 참아왔다고 합니다. 이미 자식들은 다 커서 잘 살고 있으니 아버지 된 도리는 다 했고 남편 된 도리만 마저 하고 있었는데 그 끝이 바로 저희 어머니의 죽음이었던 거죠. 나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이젠 내가 언제 어떻게 당신을 사랑했는지가 너무 까마득합니다. 나도 이제 많이 늙었고 앞으로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지만 얼마 안 되는 시간이 남아 내 인생 좀 살고 싶소. 늙어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에 충격도 받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의 얘기가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저조차도 제 마음을 마음대로 정의 내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무조건 안 된다고 외치며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갑작스러웠겠지. 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요. 당신이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집 근처에서 지내고 있을 테니 나랑 이야기할 생각이 들면 그때 연락해요. 남편이 나가고도 한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이렇게만 있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써왔던 일기장을 집에서 찾았습니다. 일기랑은 전혀 거리가 먼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꾸준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적에 일기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지런하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살면서 한 번도 읽어볼 생각을 안 했던 남편의 일기장을 이런 이유로 읽어보고 싶게 되리라고는. 남편이 자주 쓰던 서랍을 뒤지자 손때가 잔뜩 묻은 일기장들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전 남편이 저희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을 시절에 일기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내심 나와 함께 살다 보면 장모님이 언젠간 사위로서 나를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내가 못 믿어온 눈치다. 장모님은 언제쯤 내게 마음을 여실까? 처남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 솔직히 나는 아내와 내 자식들만 생각하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가 없다. 지금은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만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운명이겠지. 남들 같은 상황이면 은퇴한 뒤 집에서 자식들 용돈 받으며 살만한 나이인데 난 여전히 일을 해야 한다. 장모님이 치매에 들렸기 때문이다. 이젠 정말 그만하고 싶다. 하지만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들어간 통에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댈 수가 없다. 난 대체 언제쯤 쉴 수 있는 걸까? 나쁜 이야기지만 장모님이 너무 오래 살지 않기를 바란다. 아내가 이런 나를 알게 되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자기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욕을 할까? 아니면 나를 이해해 줄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난 이 결혼 생활에 지쳤으며 아내에게도 정이 없다. 싫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장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난 아내를 벗어나서 혼자 살겠지. 그때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자유를 맛볼 수 있으리. 몇 시간 동안 남편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고 웃는 얼굴이었던 사람입니다. 힘든 상황을 토로할 때도 저한테 단 한 번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정말 괜찮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웃는 얼굴 뒤로 병든 가슴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배려와 인내를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왔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몇 번을 다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같은 사람을 또 만나기 힘들겠죠.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던 사람입니다. 일기장을 읽고 전 그제서 비로소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해볼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부르니 남편이 집으로 왔죠. 그때서야 전 남편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잔뜩 주름진 얼굴, 오랜 기간 노가다를 해오는 통에 상처가 가득한 살갗. 제가 아니었으면 남편은 분명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전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이 남편의 인생을 망쳤단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참 미련하죠.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제가 조금이나마 빨리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르게 행동했다면 전 아마 남편과 한평생 부부로서 잘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나이 먹고 괜히 이혼이니 뭐니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집을 떠날게요. 다시는 당신 앞에 돌아올 일 없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봐줘서 고마웠고 내 남편 노릇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내가 남기고 가는 건 그동안 함께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전 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에게 이렇게라도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었어요. 부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오로지 홀로 지게 한 죄, 익숙한 거에 속아 남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죄. 저의 죄를 합치면 이 정도도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것까진 바라지 않았던 모양인지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저를 붙잡기 전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연락을 끊고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재산이란 것에 그리 큰 미련이 없어서 괜찮아요. 남편이 그동안 그리 고생을 했으니 그 정도 재산은 당연히 받을만 하기도 하고요. 벌써 집을 떠나온 지 2년가량 되었지만 여전히 가끔씩은 남편 생각이 납니다. 좋은 사람이니 분명 잘 지내고 있겠죠?
혹시 남편이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인간관계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것 같지만 역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 표현도 어렵고 어른이 서로 간에 나이가 먹었으니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무척 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였지만 말이에요.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던 때에는 그게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니었고 평범한 시기였지만 저희 집에서는 사실 시집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나름 직장을 다니면서 혼수용으로 적금을 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남자 쪽에서 결혼을 빨리 진행시키는 바람에 크게 돈을 모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서울 내에서도 꽤 좋은 입지에 속하는 곳이었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비시댁에선 좋게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름 괜찮은 인지도가 있는 곳에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얻어주셨고 저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받아서 혼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혼집은 그렇게 크지 않은 아파트이긴 했지만 제가 해놓은 혼수들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름 가구들이랑 가전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만난 지 8개월이 조금 넘은 사람과 빠르게 결혼을 결정하다 보니 여러모로 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시어머니가 집을 드나드시면서 저를 보통 면박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갈수록 뭔가 말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뭔가 눈치껏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듯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결국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던 날인데 남편도 늦어서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른 들어가시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묘하게 저에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얘, 너는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뭘 그렇게 늦게까지 다니니? 네? 제가 야근이라서요. 아무리 야근이다 어쩐다 해도 그렇지. 내 아들 밥은 언제 먹이려고. 이 말에서 그렇게 험하게 느껴지는 말은 없었지만 잘 들어보면 본인 아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전 정말 몸이 부서지듯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반찬을 만들고 똑같이 일을 했음에도 밥이며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며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후로 자주 드나들면서 제가 편해지신 건지 자꾸 저희 집 친정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으시는데 갈수록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버님은 그런 아파트 사시면서 부동산 재미 좀 보셨겠네. 얼마 안 있으시면 정년이실 텐데. 그래도 좋은 집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으시겠어. 이런 말들을 자꾸 하시면서 아파트 시세나 다른 부동산 갖고 계신 거 없냐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고 실제로 아빠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지 알 길이 없으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나름 숨긴다고 생각하신 건지 자꾸 아주 가늘고 얕게 그 틈새를 들어오려고 애쓰시면서 떠보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말이 쉽지. 아무나 그만한 아파트 얻어서 못 살잖아. 여기저기 투자 더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사돈이 미진이를 엄청 검소하게 키우신 것 같아. 그 정도 부자인데도 딸 결혼할 때 알아서 혼수 준비해가게 하고 말이야. 이쯤 되니 어머니가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바로 잡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단순히 틀린 사항만 바로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저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곧 죽어도 그냥 어머니가 저렇게 착각한 상태로 두었어야 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으며 살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부자가 아니신데. 얘는? 무슨 소리야? 니네 친정 사는 아파트가 돈이 얼만데 왜 부자가 아니야? 그런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화내. 게다가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 아무래도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뭔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저희 큰아빠 집이에요. 아빠가 사업하시긴 했지만 몇 년 전에 너무 안 좋은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접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도 당장 갈 데가 없어서 큰아빠 댁으로 가서 살게 된 거고요. 친척 언니들은 전부 결혼했고 식구가 줄었으니 저희 세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간 같이 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유는 큰아빠가 있으신 거지. 저희 집은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어머니. 이 말을 하면서 당시 저희 집 상황을 떠올라서 기분이 씁쓸했고 아빠의 지친 얼굴이나 엄마의 그늘들이 생각나서 다시 가슴이 턱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큰아빠가 집을 빌려주신 덕분에 그 집에서 제가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돌아오는 반응은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본인은 멀쩡한 듯 얘기를 하려고 하시지만 누가 봐도 이상해 보였어요. 뭐야? 그럼 우릴 속인 거야? 네? 어머니 속이다니요? 어머님 본인 입으로 말하시고도 아차 싶으셨는지 괜히 주변으로 고개를 여기저기 돌리시더라고요. 다시 절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불편하더군요. 아니, 속였다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는 그 집이 너네 집인 줄 알았지 뭐냐. 근데 아니라고? 아니, 근데 그걸 왜 이제서,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그 집이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굳이 계속 저렇게 되새기면서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는 건지 좀 불쾌했어요. 어머니 며느리네 집 사정인 건데 그게 왜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려 가면서 기분 나빠할 일일까요? 이날은 그냥 대강 덮어지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후로 어머니의 태도는 너무 한눈에 알기 쉽도록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약간 쎄하게 느껴졌던 말투들이 있었는데 이젠 아예 가리지 않고 그냥 툭툭 말을 거칠게 하셨어요. 정말 사람 기분 나쁠 말들만 쏙쏙 골라서요. 예, 너는 직장에서 월급 얼마나 준다고 그렇게 혼을 쏙 빼놓듯 일에만 매달리는 거니? 돈을 아예 확 더 많이 벌든지 지금처럼 어중간하면 때려치우고 집에서 남편 챙기고 애나 키울 생각이나 해라. 듣다 보니 저도 조금씩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매일같이 보는 어머니와의 생활 때문에 내가 어머니와 결혼한 건지 남편이랑 결혼한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다가 좋은 말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잔소리를 해대시고 화장실이며 여기저기 제 정리가 미흡한 부분들을 들춰내면서 계속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저기 어머니, 아직 저희 애기는 2년 정도 더 있다 갖기로 했어요. 집 대출도 갚고 저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진 일할 생각이에요. 제가 영준 씨보단 못 벌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는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저한테 막말들을 퍼부어 대시는데 이날 하시는 말씀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실망스러웠어요. 뭐야? 이게 진짜 어따 대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없이 시집 왔으면 그만한 몫을 할 생각을 해야지. 허세만 잔뜩 들어가지고 있는 집 행사를 해놓고선. 넌 시치심도 없냐? 쥐꼬리만한 돈이랍시고 주워들고 오는 주제에 어디서 우리 영준이랑 비교를 해? 걔가 너 같은 애들이랑 어디 비교할 급이야? 쥐꼬리만한 돈이라니요. 이 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고 영준 씨와 큰 차이도 없어요. 어머닌 제가 그대로 받아치면 진짜 꿀밤이라도 쥐어박을 기세로 억세게 성을 내시는데
이날 솔직히 기가 막혀서 저도 다다다 쏘아붙였지만 이후로부터는 제가 같이 나섰다간 정말 큰 싸움이 나겠더라고요. 참고 또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 왜 그러셨대? 일단 내가 잘 말해볼게. 기분 상했겠다. 미안해. 일단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자기가 중재를 해보겠다는데 저도 너무 순진한 새댁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본인 엄마한테 우리 부인 힘들게 하지 말라고 몇 마디 건네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용케 알았다며 자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히려 남편이 말하고서 현실은 더 날카로워졌고 안 그래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셨던 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고삐가 풀려버린 듯 엉망진창으로 굴어대시더라고요. 남편이 본인 엄마에게 좀 자제해 주십사 전화를 드렸던 날, 그날 저녁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 문을 열라고 연신 걷어차시던 어머니. 심지어 제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고성을 지르며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누가 보면 마치 며느리에게 거액 결혼 사기라도 당한 약. 그 자리에서 제 뺨을 때리거나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잡아먹으실 기세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지는 뒤로 숨고 남편을 앞에 세워서 나한테 훈계하려 드는 거야?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받았니? 어디 무식한 티를 내고 앉아있어? 아니, 어머니, 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10여 분이 넘어가는 고성에 너무 어이가 없어 겨우 한마디를 건넨 저를 상대로 어머닌 삿대질을 하며 망언을 해버리고 마셨어요. 그 말을 들은 이상 저의 결혼 생활은 결국 이날을 이유로 더 이어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네가 우리 영준이랑 나를 속이고 가당치도 않은 이런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 니네 엄마 아빠도 그렇지. 어디 상견례에서 세상 고상한 척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워온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거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니? 응? 니네 집이 진짜 보통 상스럽고 거지 같은 집구석이 아니야. 어디 등쳐먹을 게 없어서 남편 없이 홀로 아들만 바라보고 키워온 나 같은 여자 속이고 있니? 아이고, 세상에 서러워서. 뭐라고요? 사기 결혼이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도 제 마음과 융합되지가 않았어요. 결혼 사기라니요. 우리 부모님은 딱히 저를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시지도 않았고 1, 2년 더 있다는 게 낫지 않겠냔 말도 상견례 자리에서 못내 아쉬우셔서 하신 적이 있어요. 어쩜 저렇게 본인이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험한 말들까지 곁들어가면서 사람을 막대할 수 있을까요? 엉엉 울어대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니 모든 게 다 회의가 들고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냥 전 가볍게 짐을 챙겨 들고 그 길로 나와버렸으며 좀 시간이 지난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오긴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엄마는 막아볼게. 제발 한 번만 화 풀어줘. 우리 엄마가 홧김에 그런 말들을 한 거야. 본심이 아니고. 저에게 계속 그러지 말고 좀 진정을 해보자고 설득을 했었지만 전 2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결론은 너무 허무하게도 이혼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무슨 수를 쓴다 한들 자기 어머니를 배제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피눈물 흘리며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 완전히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급적 빨리 친정에서 다시 일을 구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몇 년 뒤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몇 년이 지나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이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 제 연락처와 근황을 그리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설마 남편이 찾아왔을 거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한편으론 딸이 30대 중반이 넘도록 혼자인 걸 보시고 그냥 원래 남편이랑 둘이서만 재결합해서 살면 안 되겠나 싶으셨나 봐요. 제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그걸 통해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미진아, 나야. 당신이 무슨 일이야? 이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전화가 걸려온 것이라 저도 어느 정도 감정은 옅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반가운 사람은 아님에 분명했으니 곱게 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저를 다 덮고 안고 가겠다며 계속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미진아, 우리 어머니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예전에 어머니 같지 않으셔. 난 그냥 그 집에서 그렇게 혼자 있어. 너랑 그렇게 이혼한 뒤로 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넌 어때? 잘 지내? 영준 씨, 이렇게 전화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옛날 일이야. 이런 전화 하지 말아줘. 나 끊을게. 결국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뉘앙스를 보니 전 남편 역시 재혼을 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나야 내가 결정해서 이혼을 했고 그렇게 1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지만 저 사람도 그대로 그렇게 멈춰 있다니 썩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이후로도 몇 번이나 끝끝내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저 없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며 합치자는 제안을 해오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끈질기다고 느껴질 정도로 두세 달 정도 전 남편의 구애가 있었지만 끊어내고 전 제 갈 길을 갔어요. 중간에 재혼을 생각해 본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되고 하다 보니 그것도 꿈 같은 소리더군요. 하지만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제 인생이 그렇게 속빈강정 같단 생각은 안 들어요. 남편과 자식 없이 오로지 나 하나 1인 가정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래도 결핍감이 있지만 나름의 경험도 하고 재산도 구비해 두었으니까요. 여기서 남들이 다 누리는 가정까지 욕심내면 내가 누릴 만한 행복 이외의 것을 바라는 것 같아서 얼른 스스로 단도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게 되어서 한 며칠간은 살짝 넋이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전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이혼 과정도 다 알고 있고 이후로도 저와 드문드문 만나 밥도 먹고 연락해오던 친구가 전해준 소식 때문이에요. 나는 영준 씨랑 건너 아는 사이여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미진이 너도 모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처음 말하는 거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재혼이라도 했대? 오랜만에 듣는 전 남편 이름이고 친구와 제 사이에서 그 얘기는 암묵적으로 금지였는데 새삼 이야기를 꺼내니 좀 언짢더군요. 그런데 다소 황당하고 놀라운 말을 전하더라고요. 저기 영준 씨 5년 전쯤에 암으로 먼저 갔다지 뭐야. 나도 듣고 너무 놀랐어. 그럼 40 중반쯤에 간 거잖아. 이혼하고 내내 스트레스도 많고 술도 손대다가 늦게 재혼을 했나 봐. 그때 아이를 얻었는데 얼마 못 살고 저렇게 갔다더라고. 어디서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가까스로 결혼을 시키긴 했는데 남편이 암으로 먼저 죽었으니 그 여자도 갓난쟁이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나 봐. 뭐? 암으로 갔다고? 그래. 그리고 너네 전 시어머니도 무척 어렵게 살고 있다더라.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 너머너머 계속 굴곡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전한 내용이었지만 저는 참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딱히 안타깝다거나 어떻단 말이 잘 쉽게 나오지 않았고 그냥 제 속으로 생각을 할 뿐 친구에게 마땅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다가 어느덧 4, 5년의 시간이 또 지났는데 저는 예전 대학 때 은사님을 만나뵈려고 다른 동네에 갔다가 아주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절 못 봤지만 전 한 몇 초의 시간을 들여 자세히 본 결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전 남편의 어머니,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었던 시어머니를 말이에요.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어머니가 제 나이쯤 될랑말랑 했으니
거의 80대가 다 되셨겠다 싶더군요. 워낙 눈매도 진하고 강렬한 인상이시기 때문에 웬만해선 알아보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바로 끌었던 것은 어머니를 보게 된 장소와 그 특성 때문이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은사님을 만나 뵙기로 해서 걸어가던 중에 리어카를 밀면서 폐지를 정리하는 웬 할머니를 보게 되었고 낯이 익어서 한참 본 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저의 예전 시어머니라니요. 한참을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말 세상에 아무런 재미도 관심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폐지를 계속 한쪽에서 정리를 하고 툭툭 우겨넣고 계시더군요. 솔직히 반 정도의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쳐다보았는데 옆에 지나가는 다른 할머니와 말을 하는 걸 보자 결국 100%의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말투와 목소리하며 영락없는 저희 시어머니가 맞더군요. 사실 이날의 모임은 제가 주도한 거라 늦으면 안 되는데 전 발이 땅에 묶여있는 것 마냥 계속 힘없으면서도 약간은 날카로워 보이는 어머니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 옆에는 아주 낡고 오래되어 보이는 장난감 자동차에 앉아 허름한 옷을 입고 놀고 있는 웬 여자아이가 보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누가 봐도 그 아이가 어머니의 손녀이자 전 남편이 세상에 남기고 간 아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더군요. 그 땡볕에 더운 와중에 냄새나고 지저분해 보이는 골목 안쪽에서 4~5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앉혀놓고 지친 얼굴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창 머릿속에서 정황이 정리되어 가던 중 같이 은사님을 만나 뵙기로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올려오기에 결국 저는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사히 만남을 다 마치고 집에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날 낯선 동네에서 봤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은사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인데 몇 번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길눈이 익어서 혼자서 찾아가기 쉬운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원수 같고 2번 다시 꿈에서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던 나와 이전 시어머니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참 이상하고 복잡한 마음이 부릴 듯 일더군요. 몇 번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하다가 지난 일까지 갑자기 뜨문뜨문 기억 안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서름을 당했던 일, 모질이 취급을 받으면서 등짝을 얻어맞기도 했던 일들이 우수수 스쳐갔어요. 다시 뒷골 언저리가 아파오면서 확 분노가 올라오고 왜 그때 이런 말들을 못했을까, 더 못 받아쳐줬을까 하는 이갈림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까맣게 탄 후라이팬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팔팔 끓여냈듯 제 안에 남아있던 온갖 재와 같던 감정들이 한참을 올라와서 부글부글 저를 요리에 대고 말도 아니었어요. 쫓아가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거지 같은 집이네 하고 함부로 무시해대더니 보기 좋다고 해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고요. 근데 그 우글거리는 감정들에 한창 시달리며 조금씩 털어내다 보니 아주 슬그머니 그리고 아주 은근하게 전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해가 떠오르듯 제 마음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그렇게 열렬하게 구애를 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던 남편. 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에 스스로도 기가 눌려 어쩌지 못하고 울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뒤따라 나왔던 남편. 그러면서도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답을 못했고 이혼한 이후에도 몇 번이나 울며 애원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잘 살기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버렸을 줄은 몰랐고 그날 우연히 보게 된 어머니의 행색을 보아하니 아주 뒤늦게 전 남편의 인생과 그의 죽음이 가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 그를 향한 짙은 슬픔과 가련함이 밀려오더군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1달 가까이 괴로워하다가 이윽고 저는 힘든 결정을 하고 다시 며칠 고민을 한 뒤 스스로 확신을 얻고 움직이게 되었어요. 다시 은사님 동네로 가서 그 폐지 골목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여지없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날도 똑같이 어린 손녀는 안쪽에 있는 작은 구석 쪽에
낡은 요를 깔고 잠을 재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렵사리 말을 걸자 어머닌 제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셨어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저 예전에 어머니 며느리예요. 미진이요. 어머니께 제 신분을 밝히기까지 그 몇 초간 술렁이는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겨우 제가 누군지 밝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다 처진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려 저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샅샅이 훑으며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몇 가지 얘기들을 곁들이니 그제서 확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그 틈새를 더 늘리지 않고 바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닌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제가 내민 봉투 쪽으로 시선을 두시더군요. 어머니, 영준 씨 생각하시고 편히 받으세요. 여전히 입에 말을 올리지 못한 상태로 어머닌 아들 이름을 듣자 아주 살짝 움찔하시면서 그 봉투를 천천히 받으셨어요. 그 봉투 안에는 제가 딱히 어디에 쓸지 고민인 상태로 몇 년간 예금해 두었던 1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말씀드리니 뭔가 더 주춤하시면서 저를 노려보듯 쳐다보시더군요. 일단 저는 그냥 받으시란 말 정도만 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더 살을 붙여서 할 얘기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마음은 가라앉고 얼마간 울렁이고 불편했던 속이 안정되어 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봉투를 받지도 안 받지도 않은 애매한 손으로 힘겹게 입을 떼시더군요. 내가 벌 받을 인간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죄를 받았어. 미안해요. 어머니와 저 사이 3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저도 누가 봐도 중년인데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투는 너무나 서글펐고 더 이상 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요. 내가 죄를 받았어야 했는데. 흐느끼는 어머니 위로 땡볕은 여전히 내리쬐고 있고 그 모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보고 있는 제 등에도 땀이 훌쩍 젖어올 정도로 정말 사나운 폭염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편치 않은 감정이 몰려오다 보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더군요. 어머니의 거칠어진 다른 한 손을 들어 그 봉투를 완연히 잡아보시게 해드린 후 그대로 저는 빠르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선 전 여지껏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도 저희 부모님과 그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뭐라고들 할지, 그리고 전 거기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생판 남인 다른 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그저 제 마음을 완전히 털어버리듯 올리게 된 겁니다. 1억이 결코 저에게 쉬운 돈은 아니며 여유가 팡팡 넘치는 골드미스라서 선심쓰듯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어떤 스위치가 움직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렵사리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던 것인지 지출은 거대했을지언정 제 마음은 무겁거나 후회도 없고 말이에요. 이제 2번 다신 그곳에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살아오던 인생을 이어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왠지 모를 후련함이 있네요. 저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